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불안한 꿈을 꾸다가 깨어나 보니 침대 속에서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철갑처럼 단단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있었고 머리를 약간 쳐들자 활 모양의 각질로 칸칸이 나뉜 둥그런 갈색 배가 보였다. 몸뚱이에 비해 형편없이 가는 수많은 다리들이 속수무책으로 버둥거리며 그의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는 생각했다. 꿈은 아니었다. 변신의 첫 문장은 지금 보기에도 상당히 놀라워요. 사람이 벌레로 변하다니. 아마 20세기 초 당시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소설이 나온 시기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자 하는 리얼리즘적 경향이 정점에 도달한 자연주의 시대 직후였거든요. 그야말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죠.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짜고짜 주인공이 벌레로 변했다고 시작하는데 왜 하필 벌레로 변했으며 어떤 벌레로 변한 것일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혹은 궁금해하시는 것이 벌레의 종류인데요. 흔히 갑충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냥 벌레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독일어로는 운게찌퍼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특정한 종류의 벌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곤충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충이라는 말이 의미상으로는 가장 정확한 번역일 거예요. 그러니까 카프카는 이 단어로 가족에게 해가 되는 벌레 정도의 의미만 전달할 뿐 나머지 구체적인 형상은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변신의 초판본 표지에는 벌레가 아닌 한 남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카프카 본인이 그레고르 잠자는 곤충이라는 해석을 경계하고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표지에 벌레 그림을 넣지 말라고 출판사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변신의 줄거리는 간단해요.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거대한 벌레로 변하면서 그날부터 출근을 못하고 자기 방에 갇혀 살게 됩니다. 가족들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 그레고르 대신 직업을 갖게 되고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방 하나를 세줍니다. 그런데 그레고르의 여동생이 하숙인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중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가 거실로 기어나오고 하숙인들이 놀라 당장 나가겠다고 하죠. 그레고르는 그렇게 집안의 경제 생활을 방해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가족들의 냉대 속에서 또 아버지가 던진 사과가 등에 꽂혀 썩어가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만다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한 집안의 경제적 가장이었던 남자가 벌레로 변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는지 그리고 가족들은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이렇게 파격적인 도입부와 황당한 줄거리를 가진 변신이 카프카의 작품들 중에선 그나마 가장 해석하기 쉬운 축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래도 비교적 분명하거든요. 주인공 그레고르의 벌레로의 변신과 이후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 소외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외판원인데요. 의류 원단 견본을 보여주기 위해 늘 출장을 다니죠. 아, 세상에. 그는 생각했다. 나는 어쩌면 이렇게 고달픈 직업을 택했을까? 날이면 날마다 여행을 다녀야 하는 신세.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보다 훨씬 더 큰데 거기다 고단한 여행의 짐까지 더 지고 있으니까 말이야. 일이 너무 고되지만 그만둘 순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사장에게 아버지가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 빚을 갚으려면 5, 6년은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레고르는 자기가 거대한 벌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갈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출근을 못한다는 걱정뿐입니다. 마치 현대인들이 자기 몸이 아파도 출근 걱정부터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잠자씨, 지배인이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네, 여기서 당신 부모님과 사장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건데 즉시 분명한 해명을 내놓기를 엄중히 요구하는 바요. 사장님은 오늘 아침 일찍 나한테 넌지시 잠자씨가 결근한 이유에 대해 짐작가는 바를 말씀하셨지만
그건 얼마 전부터 당신한테 맡긴 수금과 관련이 있는데 나는 진심으로 내 명예를 걸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잠자 씨가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걸 보니 내가 나서서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깨끗이 사라지는 걸. 그렇지 않아도 회사에서 당신의 위치는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 잠자 씨가 올린 실적은 아주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해서 회사에 나가지 못하자 지배인은 그를 즉각 찾아와요. 혹시나 수금한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은 아닌가 확인하러 온 거죠. 그리고 부모 앞에서 그에게 실적이 좋지 않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실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며 어서 방에서 나와 출근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레고르는 자본주의적 가치관 하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벌레 같은 인간을 표현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자연 법칙을 파괴하는 초현실적인 사건은 변신을 환상문학의 범주 안에 들어서도록 만드는데요. 일단 환상문학이라는 걸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환상문학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작중 세계 속에서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 소설을 환상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프카의 변신도 마찬가지죠.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마치 진짜 눈앞에 있는 사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따라서 그는 우선 상체를 침대 밖으로 내보내기로 하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침대 가장자리 쪽으로 돌렸다. 그건 또 쉽게 되었다. 비대하고 육중한 몸뚱이도 결국은 머리가 돌아가는 대로 천천히 따라왔다. 그러나 똑같은 수고 끝에 처음과 같은 상태로 누워 한숨을 쉬고 있자니 조그만 다리들이 아마도 전보다 더 심하게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는 것이 보였고, 이런 제멋대로의 상황을 진정시키고 질서를 되찾을 방법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고서 이제 그는 몸 전체를 좌우로 흔들어 침대 길이 방향과 완전히 평행을 이루며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시도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고개를 바짝 위로 들어 올린다면 머리 부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등은 딱딱한 것 같으니 양탄자 위에 떨어진들 별 문제는 없으리라. 이 작품에서는 단순히 벌레 같은 인간이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진짜 벌레로 변신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묘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어서기 위해 애쓰지만 벌레가 되어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니 비로소 움직임이 너무나 편안해진다던가 하는 묘사가 자세하게 진짜 사실인 것처럼 제시됩니다. 보통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두 가지 전개를 예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현실과 관련을 맺으면서 현실의 문제를 폭로하는 전개입니다. 또 다른 전개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 소설 속 이야기가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이를 통해 소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오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환상문학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류의 환상문학들은 물론 사랑이나 우정, 정의 등의 진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의 사회 정치적, 문화적 문제들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카프카의 변신은 어떨까요? 변신의 초자연적인 사건, 그러니까 주인공이 갑자기 벌레로 변한 사건은 분명 현실적인 문제들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설은 현실의 문제를 다룬 소설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부담스러운 성찰 없이 쉽고 재밌게 작품을 읽을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설을 읽다 보면 우리는 그레고르의 상황이 왠지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변신은 환상문학의 일반적인 두 가지 서술 전략을 깨뜨리는 독특한 환상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상문학으로서 변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은 등장인물들이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해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환상문학 작품에서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작중 세계의 인물들은 독자인 우리와 똑같이 깜짝 놀라거나 경악을 금치 못하며 어떻게든 그 초자연적인 사건을 자신들의 지식과 논리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변신에서는 등장인물들 중 그 누구도 그레고르의 변신에 놀라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두 손을 깍지 낀 채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그레고르 쪽으로 두 발짝 다가오더니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다.
아버지는 마치 그레고르를 방으로 다시 쫓아보내려는 듯이 적대적인 표정을 지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다음 순간 불안하게 거실을 두리번거렸고 그러고 나서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리더니 그 건장한 가슴이 들썩일 정도로 울기 시작했다. 이 장면을 보면 그레고르 잠자의 부모는 아들이 벌레로 변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기는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반응과 태도는 마치 그레고르가 병에 걸렸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이는 모습 같아요. 즉, 사람이 벌레로 변한 걸 목격한 사람이라면 비명부터 질러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죠. 만약 우리가 우리 아들 방에서 커다란 벌레가 나온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선은 저 벌레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나? 아들을 해쳤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들이 벌레로 변했을 거란 생각이 먼저 떠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르의 부모들은 보자마자 아들이 벌레로 변했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레고르 역시 자신이 벌레로 변했다는 사실에 전혀 놀라지 않죠. 이런 모습은 우리가 동화에서 흔히 보아왔던 것입니다. 예컨대 거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름다운 왕비가 마법의 약을 먹고 노파로 변신해도 동화 속 세계에선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 동화를 읽는 독자들 역시 놀라지 않죠. 동화 속 아름다운 먼 옛날 어느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는 전혀 다른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 세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독립적 세계입니다. 그러나 변신의 세계는 그런 동화적 세계의 독립성과 폐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변신에 등장하는 그레고르 잠자의 가정은 당대 유럽의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변신은 현실의 한복판에 들어온 동화처럼 마법이나 초자연적인 사건을 당연한 것,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인 셈입니다. 이렇게 맥락 없이 등장하는 초자연적 사건과 초자연적인 사건에 놀라지 않는 인물들의 조합은 이전의 환상문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환상문학으로서의 변신이 가진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죠. 식구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살고 있었다니. 그레고르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는 어둠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자기가 부모님과 누이 동생에게 이토록 훌륭한 집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준다는데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평화와 풍요, 만족이 끔찍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런 생각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그레고르는 차라리 몸을 움직이며 방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주인공 그레고르는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무기력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왜 해충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다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영 일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빠집니다. 가족들을 부양하는 경제적 기능을 통해 자신을 확인받아 왔기 때문이죠. 소설 속에서 주인공 그레고르가 해충이 된 부분은 위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독자 또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산업화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그 메커니즘 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메커니즘을 내재화해서 자기의 역할로 자기 자신을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꺼내며 당분간은 걱정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일을 하자고 말하죠. 그레고르는 모아둔 돈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이내 자신이 벌레로 변했으니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그레고르는 자신의 방에 가둬진 채 여동생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집안에서 여동생은 그레고르에게 각별한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빚을 지자 그레고르가 가족의 생활비를 전부 떠맡고 고된 일을 하면서도 따로 돈을 모으며 여동생을 음악학교에 보내줄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운 사이인 여동생이 그레고르의 식사를 담당하게 된 거죠. 언젠가 아마 그레고르가 변신한 지 벌써 한 달은 지난 터라 누이 동생으로서도 그레고르의 외모를 보고 기겁할 특별한 이유는 더 이상 없는 때였는데 그녀가 보통 때보다 조금 일찍 오는 바람에 그레고르가 사람 놀라게 하기 딱 좋은 일어선 자세로 꼼짝하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불안해 보였다. 그걸 보고 그레고르는 자신의 모습이 누이 동생에게 여전히 역겹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겨울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소파 밑에서 그의 몸이 아주 조금이라도 빠져나와 있으면 그녀는 그걸 보고 도망쳐버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자랑스러운 아들에서 이제는 밥이나 축내는 벌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았던 루이지만 벌레로 변한 자신을 역겨워한다는 걸 알고 숨는 것이죠. 변신의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가족들이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지만 살림은 점점 쪼들리는데요. 그러던 중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레고르가 단순히 부양가족을 넘어서 경제적 활동을 방해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문제가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은 가족들이 지금 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그레고르 때문에 이사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식구들이 이사를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완전한 절망감, 주위의 친척이나 친지들 가운데 그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는 불행에 빠져버렸다는 생각이었다. 식구들은 세상이 가난한 자에게 요구하는 일들을 안간힘을 쓰면서 해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하급 은행원들에게 아침 식사를 날라다 주었고 어머니는 모르는 사람들의 속옷을 만드는데 몸을 바쳤으며 누이 동생은 손님들의 명령에 따라 판매대 뒤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이 이사 문제는 당시 독일 가정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열악한 생활 조건과 노동 조건, 임대료 상승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임금 상승률 등이 노동자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1900년경 베를린의 가정은 43%가 방 하나짜리 집에서 28%가 방 2개짜리 집에서 살았는데 독일은 거실도 방으로 치니까 정말 작았던 거죠. 때문에 한 방에 8명씩 자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고 많은 가정에서 난방은 부엌만 될 뿐이었다고 합니다. 또 화장실은 대부분 공용 정원이나 계단실에 있었고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자지만 역시 아들이 돈을 잘 벌어왔을 때 빌려놓은 방 3개짜리 집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대신 딸의 방을 비워 하숙인을 받기로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죠. 하숙인들이 여동생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싶다며 거실에 모여 있을 때 그레고르는 바이올린 소리를 따라 자기도 모르게 거실로 나가게 되고 하숙인들은 거대한 벌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이 자신들을 속였기 때문에 당장 집을 떠날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죠. 그러자 아버지는 화가 나서 그레고르를 방으로 쫓아버립니다. 그레고르의 가장 호의적이었던 인물이 여동생이었잖아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장 단호하게 벌레와 오빠를 구별하는 것도 여동생입니다. 저건 없어져야 해요. 누이 동생이 소리쳤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저기 그레고르라는 생각부터 버리셔야 해요. 이토록 오랫동안 그렇다고 믿은 것이 우리의 진짜 불행인 거예요. 어떻게 저게 그레고르일 수가 있겠어요? 만일 그레고르였다면 인간과 저런 짐승이 함께 살 수는 없다는 걸 진작 알아차렸을 거고 자진해서 떠났을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에게 오빠는 없겠지만 오빠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이 짐승은 우리를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하숙인들은 몰아내고 있어요. 결국 집 전체를 독차지하고 우리는 거리에 나앉게 하려는 게 분명해요. 이런 변화는 왜 생겨나게 됐을까요?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시기까지 여동생은 경제활동의 맥락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족의 관점에서 오빠를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동생 역시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오빠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벌레는 이제 더 이상 지켜줘야 할 불쌍한 오빠가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어쨌든 약간의 온도차는 존재하지만 가족들은 결국 모두 자의적으로 방 안에 있는 벌레가 그레고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레고르는 거실에 나왔다가 이 대화를 엿듣게 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다가 다리가 꺾인 채로 방에서 쓸쓸히 죽습니다.